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3명 더 발생해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에 첫 감염자가 나왔고 부부 감염과 비행기 동승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중국인 12번 환자는 국내 입국한 뒤 부천과 서울, 강릉, 분포 등 6개 지역을 다녔고 접촉자만 130명이 넘어 수퍼 전파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4명이 공통적으로 방문한 우한의 국제 패션센터가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00명이 넘었고 중국 이외 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중국 후베이 성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모레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품 수급이 어려운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명 더 나왔습니다. 방역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12명에 더해 오늘은 우한에서 1차 전세기 편으로 온 무증상 입국자가 13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12번 중국인의 배우자가 14번 확진자로 판정됐고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내국인이 15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검역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임시 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28살 남성의 우한 교민입니다. 입국 때는 특별한 증세가 없어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지내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째 환자의 부인으로 나이는 40살, 국적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입니다. 보건당국은 19일 일본에서 입국한 남편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43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평택에 사는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 밀접 접촉자로 관리돼 왔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제 호흡기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루 새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도 87명으로 어제보다 1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별 진료소를 532곳으로 244곳 더 늘렸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신 대로 13번 확진자는 이틀 전 전세기를 타고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입소 하루 만에 발병했기 때문에 비행기 내부에서나 수용시설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걱정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입국 당일 아산의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격리되기까지 500명 넘는 다른 교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기침이 났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고부터는 하루를 같이 지낸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교민들이 모두 1인실을 사용해 추가 감염 우려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다 1인 1실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환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임시 항공기에서도 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승객들의 자리를 떨어뜨려 배치하려 했지만 전세기가 2편으로 1편 줄어들자 교민들을 붙여앉혔습니다. 기내 전파도 우려되지만 정부는 교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확진자와 함께 1차로 들어온 교민들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차 귀국한 교민들을 이송했던 경찰관 1명은 이상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됐습니다. 어제 2차로 귀국한 교민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확진자가 수용됐던 충남 아산의 인재개발원의 현재 상황도 좀 살펴보죠. 현재 이곳에는 우한교민 700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자, 현장에는 박건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분위기가 뒤숭숭할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산 임시생활시설 교민들 분위기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시설 안에 계신 교민 한 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입소한 교민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나온 입소자가 있는 만큼 불안감을 나타내는 교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교민들이 1인 1실에 머물면서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임시생활시설 안에서 다른 교민에게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연락을 취한 우한 교민께서 전한 내부 상황은 다릅니다. 개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부 교민들은 한데 모여 담배를 피운다는 말을 다른 교민들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서 주의를 주긴 하지만 생각보다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다며 걱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증상이 없던 우한 교민이 입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건당국은 시설 내에 생활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곳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출입구에 하루에 100여 차례씩 소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방역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입소한 우한 교민 확진 판정 소식이 오늘 나온 뒤 이곳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어제보다 방역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곳 아산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하루 100여 차례 지나가는 차량의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인 소독기도 설치돼 사람 간의 감염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산에는 우한 교민 8명이 추가로 입소했고 진천에도 교민 6명이 추가 입소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인원인데 검진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이 있어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산에 추가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TV조선 박거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감염돼 국내로 입국했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의 부인으로 역시 중국인입니다. 자택에 자가 격리돼 있다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죠. 남편이 부인에게 감염시킨 건 6번 환자가 10번에게 감염시킨 사례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가족 간 전염을 막는 방역 체계에도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최원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14번 확진자는 40세 중국인 여성입니다. 남편인 12번 확진자가 지난달 19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로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내는 남편과의 접촉이 유일한 감염원입니다. 이분은 그냥 국내에서 그 가족 12번으로부터의 전파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예비 중학생 딸은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중학교 입학은 하지 않아 학교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자 이렇게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장 박스에다가 이제 각종 생필품을 이제 넣어서 문 앞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수령하라 이렇게 연락을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방울, 이른바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밥을 먹는 가족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부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중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중국인 12번 확진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합니다. 일단 가족에게 전염을 시켰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지난 19일에 일본에서 입국한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무려 13일 동안 서울과 인천, 강릉 등
6개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무려 1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과 KTX까지 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전부라고 보기도 미심쩍다고 합니다. 12번 환자가 다녀간 면세점, 극장, 그리고 숙박시설 등은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12번 환자의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간 서울 장충동의 신라 면세점입니다. 건물 안에서 방역을 마친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12번 환자가 이곳을 다녀간 것은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입니다. 12번 환자가 두 차례 찾은 CGV 부천역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달 20일에는 8층에 있는 5관, 26일에는 4관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CGV 측은 어제 오후 7시쯤 관객들을 퇴장시킨 뒤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끼고 방역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재본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12번 환자가 KTX를 타고 다녀간 강원도도 비상입니다. KTX 강릉역은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고 12번 환자가 하룻밤을 묵은 정동진 선크루즈 리조트도 당분간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서 온다고 왔는데요. 여기가 또 그러니 어쩐지 전화를 안 받고 또 방이 찼을 리가 없는데. 이 밖에도 12번 환자는 발열 상태에서 지하철과 택시 등을 타고 친척 집과 의료기관 등을 다녔습니다. 보건당국은 12번 환자가 접촉한 138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의 증상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생한 15번 환자는 네 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7번과 8번 환자인데 이 두 사람도 같은 비행기를 탔고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동승객 환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내 전파 가능성에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15번째 확진자는 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7일부터 보건당국의 능동감시를 받아왔습니다. 4번 확진자와 지난달 20일 우한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겁니다. 능동감시 나흘째까지 별다른 증세가 없었지만 닷새째인 어제부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4번 환자로부터 기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감염 경로가 기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인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 7번과 8번 확진자도 지난 23일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입국했습니다. 탑승 기간 동안에 증상이 있었다면 귀국하고 나서라도 24시간 전에 그 비행기 탑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비행기에 탑승하셨던 분은 모두 확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교민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내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번, 8번, 15번에게는 비행기 동승 말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환자 역시 같은 이력이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국제 패션 센터 한국관이라는 곳에서 일했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였던 수산시장과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국내 환자들의 슈퍼 감염지는 아마 이곳이 아닌가 보건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영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의 국제 패션 센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직선거리론 약 6km,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7, 8번 확진자가 근무했고 3번, 15번 확진자도 이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관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관계자는 이번에 확진된 4명은 모두 친한 관계로 4시 매일 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지낸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에서 근무한 중국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은 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인 의료 도매상들의 상점이 60개 정도 입점했습니다. 우한도 이제 호북성에서는 제일 큰 도소매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주변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다들 우한으로 옷을 떼러 옵니다. 보건당국은 국제 패션센터에 한인 50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입국자들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젠 확진자를 번호로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1명씩 발생하더니 30일부터는 그 기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나흘 새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격히 확산 속도가 빨라진 건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확진자의 일정과 동선 파악도 늦어지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흔들리는 방역망에 맞췄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발생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후 며칠간 추가 확진자 발생의 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설 연휴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지난달 30일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도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전염병이 많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엄청 불안하죠.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당국은 쏟아지는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찾아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여기에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언제 나타났는지 처음 한 진술을 바꾸는 일까지 잇따르자 서서히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셔서 발열 이걸 이제 그 발병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국만 잘 막으면 되겠지 했던 예상도 일본에서 감염돼 입국한 중국인이 발생하면서 빗나갔습니다. 일본의 확진 환자로부터 본인이 확진받았다라는 거를 통보를 받고 알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 이걸 요청을 해서 검사 확진을 받은 사례로 보건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난 사례는 또 나왔습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양저우로 귀국 후 확진받은 것이죠. 귀국 이튿날 열이 나기 시작한 점에 비춰 잠복기 동안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해당 여성의 동선을 파악해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밀접 접촉자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를 대상으로 방문지와 접촉자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역학조사에 그만큼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 제한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방역망이 괜찮다고 했지만 이 사태가 이제 금세 끝날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우한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적지 않았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65만 명 이상이 찬성했는데도 정부는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내일이 아니라 모레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그 사이 입국을 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뒷북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후베이성은 우한을 포함하고 있는 성으로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방문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첫 확진자 이후 중국인 20만 명이 국내에 이미 입국했다는 점에서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춘제 연휴가 끝나기 전인 그제 후베이성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걸 감안하면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보신 대로 정부가 발표한 입국 금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조치는 실효성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후베이성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도 문제겠죠. 또 우리 정부가 중국인의 우한 방문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뒷북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유지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중국인 입국자는 하루 3만여 명. 최근 중국의 여행 자제령으로 1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대폭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당국은 진원지 후베이성 우한과 인접 지역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외부인이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建议就是居家，就是减少出行，减少去人员密集的地方。这样的话，就是能够减少。 입국 금지 조치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미 바이러스는 진원지를 넘어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춘제 연휴가 끝납니다. 내일부턴 후베이성을 빼고도 수억 명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고 베트남, 이탈리아 등은 중국과 연결되는 항공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La circulation des personnes et dans ce sens, je pense que les mesures qui ont été prises vont dans le bon sens. 실질적으로 중국발 입국자가 후베이성을 거쳐왔는지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 다만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단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은 하루 평균 3천여 명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중국 선전으로 향한 대한항공기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사람들을 포함해 40여 명을 격리했는데 그중 10여 명은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박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 인천을 출발해 중국 선전시에 도착한 대한항공 K2827편. 승객 중 중국인 부부 2명이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중국 당국에 격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앉았던 좌석 주변 승객들 40여 명도 함께 격리 조치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편에 대한항공으로 심천에 내렸는데 심천에서 32열의 사람이 아마 감염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29열부터 34열까지 모두 격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15명 포함됐는데 이 중 2사람은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13명은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이 난 한국인 2분이 중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대기 중에 있고요. 열이 없는 나머지 13분은 심천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승객이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 호텔에 머물러 있는 승객들은 최소 14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하루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가 2천여 명이나 늘어서 14,3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3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밖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필리핀에서였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 새 45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는 14,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의심 환자도 19,000여 명에 달합니다. 潜伏期病人陆续发病，根据专家的判断，这个新型冠状病毒最长的潜伏期可达14天。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은 인구 이동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오는 13일까지로 재연장했습니다. 또 우한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병원을 11일 만에 완공해 내일부터 환자를 수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한시와 가까운 사오양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조류독감은 사람에 드물게 전염되는데 치사율이 50%가 넘어 중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밖에서도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확진을 받은 우한 출신 44살 남성입니다. This is the first reported death outside China. However, we need to take into mind that this is not a locally acquired case. 인구 13억 5천만 인도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확진자는 14,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과도한 불안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우나나 수영장은 가도 괜찮은 걸까? 남성이 여성보다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는데 맞는 말일까? 권형석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 전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과 사우나 모두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자와 가깝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감염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같이 먹는 건 위험합니다. 6번 감염자가 만두 한 번 젓가락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감염이 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침으로는.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5명 중 10명이 남자입니다. 남자의 감염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 남성 감염자가 여성의 2배에 달하지만 연구 대상이 적어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이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사람도 재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우한 폐렴에서 회복된 이들에게도 재감염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같은 바이러스라면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을 앓기는 좀 어렵지요. 이번 사태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유행 5년이 넘었지만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임상 실험에만 1년 넘게 걸려 당장 사용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감이 높아지자 확진자 동선을 보여주는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인터넷에 코로나 맵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면서 여기서 부품을 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특히 올해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내일 개장하는데 그 파장의 촉각이 세워집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 공장 운영을 잠시 멈춥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모레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집니다. 현대자동차도 주말 예정됐던 팰리세이드 생산 공장의 특근을 취소했습니다. 두 곳 모두 중국 공장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부품의 정상적 수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가 춘제 연휴 연장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도 가동 중단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재고를 확보해뒀다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역량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생산 차질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내수, 수요, 소비 뭐 이런 부진에 따라 가지고 신종 코로나에 깜짝 놀란 세계 주요국 증시는 열흘 만에 시가총액이 3,00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춘제 연휴로 휴장하다 내일 개장하는 중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충격파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물과 금융경제의 체온이 동시에 식어갈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비상책 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현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와 비교해서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중국에서는 연일 사망자가 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국내 환자들의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15명의 환자 모두 상태는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1번에서 3번 환자는 발열과 근육통 같은 증상이 줄었고 4번 환자는 이 폐렴이 있어서 산소 공급 치료 등을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때 4번 환자의 사망설이 돌았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증인 환자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식 발표된 사망자만 304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필리핀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305명 가운데 중국에서 304명, 그리고 1명은 필리핀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수치로 따져보면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대입니다. 사실상 중국 이외의 나라에선 치사율이 0%대인 거죠. 발병국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만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환자의 사망률에는 여러 요인이 있죠. 바이러스의 독성, 환자의 면역력,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황에선 의료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질병 예방 대응 능력은 195개 국가 중 50위입니다. 우리나라는 9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특히 중국은 초동 대응에 실패해 우한시 이 작은 지역에 환자가 하루 약 2,000명씩 쏟아지다 보니 의료진이 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사망자가 늘어난 큰 이유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 공포감과 불안감이 확산되는 건데 앞에서도 봤듯이 한국과 중국은 이 의료 수준에서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중국에서의 치사율이 꼭 국내에서 재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2015년 메르스 상황을 보죠. 중동 지역에선 30~40%의 치사율에 달했지만 국내에서 치사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한 10% 이상씩 차이가 나네요. 예.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네, 항상 경각심은 가져야겠죠. 자, 사스와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메르스의 치사율이 34%, 사스의 치사율이 9.6%입니다. 현재로선 메르스가 가장 높고 사스 신종 코로나 순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속단하긴 이릅니다. 현재 중국의 확진자는 10,000명대로 급증한 반면 퇴원한 환자의 숫자는 아직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네. 걸리면 금방 퇴원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정부는 마스크 등 의료품들을 긴급 지원한 상태인데 현지에 확인해 보니 도로가 봉쇄돼 우한시 외곽엔 의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최소한의 피해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수사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날인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자가 허위 증명서 의혹을 푸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삭제돼 있던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정 교수가 증명서를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날인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최 비서관이 수락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완성된 증명서를 건네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인턴 증명서에 조 전 장관 아들이 10개월 동안 주 2회씩 모두 16시간을 일했다고 적힌 것도
허위 발급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출근해 10여 분가량만 근무했다는 계산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데 최 비서관 측은 반박합니다.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문서 편집, 사건 기록 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동등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해찬 대표에게 예비 후보로 뛰게 해달라는 공개 편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 편지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시세 차익당으로 출마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런 비난에도 또 당의 불출마 요구에도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 야권에선 뻔뻔함에 극치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성이란 DNA가 없다거나 시세 차익당을 창당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야말로 국민에게 더 가혹합니다. 당에 도움받을 생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십시오. 연일 김 전 대변인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투기로 번 돈을 공천과 맞바꿔 먹었다고 한다며 참 저렴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매각 차익보다 약 80만 원을 더 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출마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후임인 고민정 전 대변인은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와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함께 입당했습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이낙연 지하철과의 악연입니다. 예, 바로 저 사진도 저때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지하철 카드를 반대편으로 찍어서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네. 무슨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예, 지금 이 사진인데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걸 보니까 최근 사진인데 네. 아마 이제 서민 행보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누가 언제 공개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전 총리의 보좌관이 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여해서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SNS에 올린 게 아니라 보좌관이 올린 거다. 네. 아, 그럼 좀 의미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옆자리가 비어 있기는 하지만 다리를 이 모으고 앉는 지하철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측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게 논란을 낳고 있는 건데 네. 이 전 총리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조금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보내줬습니다. 아까 사진과는 달리 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다리를 모으고 있는 사진이죠. 그렇군요. 뭐 다리를 모을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 다리를 꼬고 앉은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처음부터 저 사진 뒤에 사진만 공개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도 저런 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대표적인 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 반 전 총장은 뉴욕에서 귀국한 뒤에 지하철 발권기에 10,000원짜리 2장을 한 번에 넣으려다가 뒷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첫 번째 물음표 이낙연 지하철과의 악연의 느낌표는 승용차인들 어떠하리로 했습니다. 이 서민을 위한 비전 또 정책이 있다면 지하철, 버스가 아니라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겁니다.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이제 대형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다가 이 선거철이 되면 저런 모습을 자주 연출하는데 늘 진정성이 문제겠죠.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네가 가라 광주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진인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달 29일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한 위원이 김무성 전 대표를 광주에 전략 공천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김 전 대표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광주로 출마를 시킨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영남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당연한 게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이 광주 전라 지역은 민주당 지지도가 54%, 그런데 이 한국당은 4%에 불과합니다. 김 전 대표와 광주의 인연도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부친이 광주에 있는 전남방직의 창업주 김용주 전 회장입니다. 저는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광주 전남방직집 아들입니다. 근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어요. 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과 이 TV조선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맞다. 하지만 김 전 대표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아직 물을 계획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총선 불출마를 번복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 한 명이라도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 전 대표가 한국당의 이제 비례정당이죠. 네.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도 나온다면서요. 네, 김 전 대표가 당을 맡으면 의원들을 독려할 수 있고 또 당명을 알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박 진영에서 거부감이 크고 또 황교안 대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실제 성사할 수 있을지 성사 가능성은 좀 미지수입니다. 다른 대표 후보로도 이 한선교, 전희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공간이 생길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네가 가라 광주의 느낌표는 불출마자 활용법 묘수 백출로 했습니다. 예, 중진들을 설득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역별 새머리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제 중진 역할이 좀 미미한 편인데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부정한 청탁이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는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소신 판결로 존경받았던 고 손지열 전 대법관이 쓴 어느 법관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씨 재판 때 정치는 법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직권남용죄 범위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직권남용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들락거렸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때마침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이 바로 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큰 무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문재인 정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지만 코드 인사 논란은 사법부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분은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우리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편향되고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대통령이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의 훈계를 듣는 듯한 이 장면도 논란이 됐었죠.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에는 사법농단을 주장했던 판사 몇이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런 코드 논란은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권위,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성향이 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